한국은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위비 8배 인상, 주한미군 철수, 한국군 장비 강제 퇴출까지. 그런데 그렇게 내쫓은 나라의 무기가 미군 12,0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120조 원짜리 패트리엇은 먹통, 사드도 먹통. 하늘에서 미사일 89발이 쏟아지는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건 그 배은망덕한 나라의 천궁이었습니다. 89발 전탄 격추, 요격률 100%.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 대통령 전화를 끊었고 25년간 패트리엇을 팔아온 세일즈맨은 의회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판 건 종이 방패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사막에서 12,000명이 죽을 뻔한 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 89발이 쏟아졌고 미합 중국이 자랑하던 120조 원짜리 방패는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그 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산을 팔아온 남자가 자기 우산이 찢어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가 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간 전 세계에 패트리엇을 팔아온 미국 국방부 최고의 세일즈맨이 하룻밤 만에 전부 잃은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방위안보협력국, 영어 약자로 DSCA라는 곳에서 부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만든 무기를 외국에 파는 일을 총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전문 분야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25년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포병 장교로 임관한 뒤 제 군 생활의 절반 이상을 이 한 가지에 바쳤습니다. 패트리엇을 세계에 파는 일. 여러분은 패트리엇이라는 이름을 뉴스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쏘아 맞추는 요격 체계,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죠. 저는 그걸 25년 동안 중동, 유럽, 아시아 전역에 팔았습니다. 누적 계약 금액만 120조 원이 넘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방 예산 2년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 돈이 전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산을 파는 남자.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중동 국방장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쓰던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도 이 우산 아래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장관들이 웃었고 웃음이 끝나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25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한 이후로 패트리엇이라는 이름은 곧 안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능표를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름만으로 팔렸거든요. 저는 그 브랜드를 등에 지고 25년을 살았고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25년짜리 확신이 하룻밤에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박살났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싱턴에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청사 4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 직속 방산수출 전략회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자리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빅터 노악이 앉아 있었거든요. 빅터 노악, 제 직속 상관이자 국방부 방산수출 전략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노악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방산업체 로비스트 출신이에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미국 3대 방산기업을 두루 거친 뒤 국방부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어본 적은 없지만 무기 거래에서만큼은 워싱턴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죠. 키가 190이 넘었고 늘 맞춤 정장을 입었으며 회의실에 들어올 때 문을 발로 차듯이 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쾅 열리더니 노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툭 던지더니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또 기어들고 있어. 여러분, 그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를 설명하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당시 중동 방산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슬금슬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의 방공 미사일 체계를 들고
UAE와 사우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요? 1970년대에 미국이 기술을 넘겨줘서 겨우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원본이 있는데 누가 복사본을 삽니까? 그게 제 인식이었습니다. 25년간 무기를 팔면서 한국산 장비를 경쟁 상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학은 달랐습니다. 노학은 한국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집요하게 견제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노학이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UAE 국방부가 한국산 천궁 체계에 대한 기술 평가를 비공식으로 요청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학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이야. UAE는 지난 20년간 우리한테서 패트리엇을 사왔어. 총 45조 원어치를.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산을 들여다본다고? 노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콜린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 평가 요청이야 어디서든 할 수 있죠. 하지만 평가 결과가 나오면 패트리엇 우위가 확인될 겁니다. 실전 데이터가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노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전 데이터. 그래, 그게 전부라면 좋겠지. 노학이 서류 한 장을 밀어왔습니다. 제가 받아 들고 읽었는데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UAE 측 기술평가단이 요구한 항목 리스트였는데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자전 환경화 소프트웨어 생존성 평가. 저는 그 줄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패트리엇만 팔아온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노학은 기술평가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콜린스, 기술로 이기려고 하지 마. 판을 바꿔. 무슨 뜻입니까? 노학이 의자에 기대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무기는 성능으로 팔리는 게 아니야. 브랜드로 팔리는 거야. 한국산이 아무리 좋아봤자 중동 왕족들이 삼성 TV 사듯이 미사일을 사겠어. 패트리엇이라는 이름이 곧 안보야. 그걸 흔들면 돼. 노학이 서류 밑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산 방산장비 수출 제한 권고안. 노학이 활짝 웃었습니다. 걱정 마. 공식 문서는 아니야. 비공식 가이드라인이지. UAE 측 군사협력 담당관들한테 슬쩍 흘려주는 거야. 한국산 장비는 미국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술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정도면 1, 2년은 끌 수 있어. 여러분, 이게 15년간 이어져 온 일이었습니다. 노학이 국방부에 들어온 이후 한국 방산이 해외에서 기회를 잡을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호환성 미검증, 기술 표준 미달, 후속 군수 지원 체계 불확실. 이런 명목으로 번번이 벽을 쳐왔던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년 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IDX.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인데 한국이 그해 처음으로 천궁 체계를 들고 참가했습니다. 한국 부스는 원래 메인홀 입구 쪽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였죠. 그런데 전시회 사흘 전에 갑자기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부스가 별관 지하 1층으로 밀려난 겁니다. 주최 측은 공간 재조정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 비공식 요청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IDX에 있었습니다. 별관 지하에 처박힌 한국 부스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부스 안에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 위에 방산전시회 참가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장교가 이정훈 중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몇 년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 부스를 지나치며 옆에 있던 노학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안 됐네요. 노학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안 됐긴. 제 자리를 찾은 거지. 중고차 딜러가 벤츠 매장 옆에 서면 안 되잖아. 주변에 있던 미국 측 참가자 몇 명이 킥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입니다. 그날 이정훈 중령이 그 웃음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보이는 거리였어요. 중령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스 안에 서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관 지하까지 내려오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하 부스에 혼자 서 있던 한국군 장교의 뒷모습이요. 그 사람이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이 나중에 어떤 무게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를 다시 워싱턴으로 돌리겠습니다. 노악의 전략회의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모든 뉴스 채널이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고됐거든요. 저는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농담도 없고 특유의 과장된 손짓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첫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젊은 피를 착취해 온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브리핑룸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멈췄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멈추고 그 문장을 되씹었습니다. 착취, 배은망덕. 70년 동맹을 향해 대통령이 그런 단어를 쓰는 걸 군 생활 25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방위비 분담금 8배 인상, 그리고 해외 주둔 한국군 장비의 전면 철수, 자막이 줄줄이 깔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에 눈이 갔습니다. 해외 주둔 한국군 장비 철수, 중동에 배치된 한국산 방공 체계가 포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자프라 기지에 주둔 중인 한국군 천궁 포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패트리엇 점검차 그 기지를 드나들 때마다 동쪽 구역에서 한국군이 조용히 근무하는 걸 봤으니까요. 신경 쓴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패트리엇이 있는데 한국산이 뭘 더 하겠습니까? 장식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발표 봤습니까? 당연하지. 노악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이거 우리한테 기회야. 한국 장비가 중동에서 철수하면 천궁 도입을 검토하던 나라들이 전부 멈추게 돼. 실물이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를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채우면 돼. 노악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15년간 한국 방산을 견제해 온 사람에게 이건 최종 마무리 기회였던 겁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기회. 저는 노악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며칠 뒤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한국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날카로운 한마디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성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동맹의 무게는 청구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박도 없고 항의도 없고 비난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노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봤지?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 추상적인 문장으로 도망치는 거야. 한국은 원래 그래. 강하게 나가면 꼬리 내리거든. 펜타곤 내부에서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접었다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맞고도 반격하지 않는다. 모욕을 당하고도 한마디를 안 한다. 군인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장에서 25년을 버텨온 사람은 소리 지르는 상대보다 침묵하는 상대가 더 무섭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노악이 들으면 비웃을 게 뻔했으니까요. 2주 뒤 저는 알자프라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패트리어 PAC-3 MSE 업그레이드 점검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중동의 건조한 바람이 활주로를 훑고 지나갔고 기지 동쪽 구역에 한국군 포대가 보였습니다. 철수 명령이 이미 하달된 상태였습니다. 짐을 싸고 컨테이너에 장비를 실어야 정상인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발사대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게 아니었어요.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발사관 하부 커넥터를 토크렌치로 조이고 있었고 옆에서 다른 병사가 체크리스트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자외선이 내리쬐는 42도 열기 속에서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일이면 분해해서 컨테이너에 실을 장비입니다. 어차피 본국으로 돌아갈 건데 저걸 왜 지금 점검합니까? 한국군 지휘관이 제 시선을 알아챘는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이정훈 대령.
3년 전 IDX 별관 지하에서 봤던 그 장교였습니다. 그때는 중형이었는데 진급한 거였죠.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철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장비 점검을 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정훈 대령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이 하늘은 우리 몫입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42도 사막 열기보다 뜨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는데 발사대 아래에서 볼트를 조이던 병사의 손이 보였습니다. 장갑 사이로 드러난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금속을 맨손에 가깝게 만지면서도 그 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볼트로 손을 옮겼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들은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배은망덕, 복사본, 중고차 딜러. 그 단어들과 오늘 제가 목격한 장면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악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철수 일정 확인했나? 동쪽 구역 비는 대로 패트리엇 추가, 포대 배치 건의서 올려. 빈자리를 패트리엇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쫓겨나는 그 순간을 사업 기회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까 이정훈 대령의 눈빛이 자꾸 겹쳤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이 하늘은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동맹의 무게는 청구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소리를 지를 때는 오히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논리로 맞서면 되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맞고도 침묵하는 쪽입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25년간 무기를 팔면서 수십 개 나라의 군대를 만났지만 내쫓기면서도 장비를 점검하는 군대는 처음이었거든요. 모욕당하고도 한마디 안 하는 정부도 처음이었고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 47분. 알자프라 기지의 밤은 원래 고요합니다. 사막의 어둠이란 게 도시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소리도 빛도 전부 삼켜버리는 그런 종류의 정적입니다. 저는 기지 서쪽 구역에 있는 패트리엇 통합관제센터에서 야간 점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8대가 반원형으로 늘어서 있었고 레이더 화면 위로 평소와 다름없는 초록색 점들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일 워싱턴에 보낼 패트리엇 가동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 없음. 매달 똑같은 문장이었고 저는 25년째 이 문장을 의심 없이 서명해왔습니다. 2시 47분. 모니터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막 지역은 모래입자가 전파를 산란시켜서 가끔 유령 신호가 뜨거든요. 제 옆에 앉아있던 기술 부사관이 리셋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그런데 화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모니터가 순서대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 끝에서부터 전등을 하나씩 끄는 것처럼. 부국장님, 북서 레이더 피드 끊겼습니다. 기술 부사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중앙지휘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통신망이 먹통이었습니다. 위성 링크, 전술 데이터 링크, 비상 통신망. 전부 다요. 여러분, 현대전에서 통신이 끊긴다는 건 눈과 귀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기지 전역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군 생활 25년 동안 훈련에서 수백 번 들은 소리인데 실전에서 들으니 완전히 다른 울림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진동, 심장이 그 주파수에 맞춰서 요동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이더 전면 교란 확인됐습니다. 전자전 공격입니다. 지휘부 채널에서 누군가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자전. 그 세 글자가 관제센터 안의 공기를 얼음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 겁니다. 레이더가 마비됐다는 건 하늘에서 뭐가 날아오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격투기 선수한테 눈가리개를 씌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패트리어 포대 지휘관에게 비상 채널로 외쳤습니다. 사격 통제 상태 보고하라. 돌아온 대답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 완전 먹통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동 전환 시도 중. 수동 전환 결과는 불가입니다. 운영 체제 자체가 잠겨 있습니다. 재부팅해도 로그인 화면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트리엇은 미사일을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미사일을 쏘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꺼지면 아무리 비싼 미사일이 발사대에 꽂혀 있어도 그냥 철덩어리예요. 120조 원짜리 방패가 지금 이 순간 거대한 철덩어리로 변한 겁니다. 사드도 상황이 같았습니다. 사드 기술진이 서버룸에 달려가서 수동 복구를 시도했지만 시스템이 부팅과 셧다운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무한 재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기술 장교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커널 레벨에서 잠겨 있습니다. 현장 권한으로 해제 불가합니다. 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국 승인. 통신이 전부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본국 승인을 받습니까? 워싱턴과 알자프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은 미사일을 먼저 쏜 게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먼저 죽인 겁니다. 총알이 아니라 코드로 방패를 무력화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폭발이 기지 외곽을 뒤흔들었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와 콘크리트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이란 배후 세력의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AI 자율비행 드론 스웜이 동시에 투입된 사상 초유의 공격. 극초음속 미사일이 뭔지 아십니까?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밥 한 숟갈 뜨는 시간에 주파하는 속도예요. 거기에 수천 대의 자율비행 드론이 벌떼처럼 사방에서 밀려들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하지만 수천 대가 동시에 다른 경로로, 다른 고도에서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기존 전쟁의 문법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 방호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관제센터까지 울려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8대 전부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합 중국의 방공 체계를 총괄해온 사람이 지금 텅 빈 화면 8개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관제센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악이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헤쳐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왜 패트리엇이 안 되는 거야? 고쳐. 당장.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잠겼습니다. 현장에서는 복구 불가합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120조 원짜리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멈춰. 사실이었습니다. 120조 원짜리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멈춘 겁니다. 노악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리고 노악이 한 행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노악은 관제센터 구석으로 가더니 위성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성전화는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제한적이지만 단방향 통화는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노악이 워싱턴에 구조 요청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지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줄요. 그런데 노악이 전화기에 대고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상황 보고 드립니다. 패트리어 시스템에 일시적 결함이 발생했으나 곧 복구될 예정입니다. 이 건이 제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2,0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전화해서 한 말이 자기 인사평가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분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지 사령관의 긴급 명령이 전 채널로 흘러나왔거든요. 현 시각부로 기지 내 전 인원 지하 대피소 이동. 반복한다. 전 인원 지하 대피소 이동. 대피. 12,000명입니다. 이 기지에 주둔 중인 병력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 12,000명이 방패 없이, 눈 없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철 덩어리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저는 관제센터를 나와 복도를 달렸습니다. 네 번째 폭발이 등 뒤에서 터졌고 충격파가 복도를 휩쓸었습니다.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기지 상공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검은 점들이었어요. 수십,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새벽 하늘의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폭격기가 괴음을 내며 날아오면 공포라도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건 소리 없이 형체도 희미하게 수천 대가 동시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미 혼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콘크리트 벽 아래 웅크리고 있었고 천장에서 먼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21살도 안 되어 보이는 병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부국장님, 우리 죽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25년 경력의 국방부 관리가 하늘에서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1살 병사한테 뭐라고 해줘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학이 대피소 구석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서 위성전화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를 팔던 두 남자가 콘크리트 지하실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겁니다. 5번째 폭발이 대피소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조명이 깜빡였고 어둠 속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12,000명의 생명이 콘크리트 벽 하나에 의지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피소 밖에서 무전 하나가 잡혔습니다. 잡음 속에서 간신히 들린 목소리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끊어지는 음절들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대피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그 음성에 담긴 톤만은 분명했습니다. 다급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전기를 잡고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한국군 전술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패트리엇 점검차 기지를 드나들면서 비상시 공유하기로 했던 주파수요. 영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This is 알파. 시스템 그린. 리피트. 시스템 그린. 시스템 그린. 그 두 단어에 저는 무전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시스템이 살아있다고요? 우리 패트리엇도 사드도 전부 소프트웨어가 죽은 상태인데 한국 시스템이 살아있다고요? 저는 대피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노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콜린스, 미쳤어? 나가면 죽어.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달리고 비상문을 밀고 기지 외곽을 향해 뛰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화약 냄새로 가득했고 머리 위에서 드론 편대의 윙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달렸습니다. 한국군 포대가 있는 동쪽 구역을 향해서요. 그리고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천궁 포대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고각으로 올라가 있었고 레이더 안테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한국군 병사 10명이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수백 미터 밖에서 터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포대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게 떠나는 날까지 이 하늘은 우리 목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이정훈 대령이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떻게 시스템이 살아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전자전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주파수 도약이 초당 수천 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가 적 교란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동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정문에 자물쇠를 15개 달아놓은 집입니다. 튼튼하죠? 그런데 적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정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창문이 뚫리면 끝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문도 창문도 벽도 몇 초마다 위치가 바뀌는 집을 지은 겁니다. 적이 문을 찾는 동안 문이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벽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방패는 뚫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들었고 한국은 뚫으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라는 전제로 만든 겁니다. 25년간 패트리엇을 팔면서 저는 한 번도 이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본이니까 당연히 우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포대는 이미 철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작전 권한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부대였습니다.
지금 발사하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이정훈 대령 개인의 군 경력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 미군 연락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악이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기어 나온 겁니다. 노악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지만 눈에는 25년간 봐온 그 특유의 계산하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악이 연락장교를 앞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대령, 발사하면 안 됩니다. 귀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작전을 미국 기지에서 수행하면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갑니다. 철수 명령이 하달된 부대예요. 작전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는요. 하지만 노악의 속셈이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여기서 성과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패트리엇이 먹통인 상황에서 천궁이 활약하면 15년간 공들여 만든 한국 배제 구도가 한 방에 무너지니까요. 12,000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노악은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훈 대령이 노악을 바라봤습니다.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기지에 12,000명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이정훈 대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25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군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미국 국방부 국장이었고 자신은 철수 명령을 받은 외국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대령이 잘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를 두고 돌아서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노악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숨이 멈췄습니다. 친구를 두고 돌아서라는 명령은 없다. 배은망덕이라 불린 나라의 군인이 자기를 내쫓은 나라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경력을 걸겠다는 겁니다. 노악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령, 내 말 안 들리나? 발사하면 당신 군 생활 끝이야. 한국 정부도 당신을 안 지켜줘. 외교 사고의 책임을 당신 혼자 지게 되는 거라고. 이정훈 대령은 노악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부하들은 이미 전투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사격 통제, 목표 획득 상태 보고, 목표 41개 추적 중, 유효 사거리 진입까지 15초, 전 요격탄 장전 확인. 완료. 이정훈 대령이 발사 콘솔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낀 오른손이 발사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두 개의 장면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외쳤던 문장. 배은망덕한 나라.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배은망덕한 나라의 군인이 자기를 내쫓은 나라의 12,000명을 살리려고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계산서라는 게 정말 있는 겁니까? 동맹이라는 건 결국 숫자로 환산되는 거래인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 장부에 기록됩니까? 이정훈 대령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발사. 사막의 밤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천궁 요격탄이 발사관을 이탈하는 순간 세상이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흰색 연기 기둥이 발사대에서 하늘로 솟구쳤고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4발, 5발, 6발이 간격을 두고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흰 선들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칼로 하늘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요격이었습니다. 상공 수천 미터에서 주황빛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밤하늘에 꽃이 피듯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젖힌 채 그 광경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요. 이정훈 대령이 저를 콘솔 옆으로 불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초록색 점과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적 미사일과 드론이고 초록색 점이 요격탄이었습니다. 초록색 점이 붉은 점에 닿을 때마다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 목표 41개, 요격 41개, 잔여 위협 제로. 사격 통제관이 보고하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출석부를 부르듯이요. 41개 중 41개. 100%.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실전에서 요격률 100%라는 건 교범에나 나오는 이론 수치입니다. 시험 사격에서 90% 넘기면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이 업계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전자전 환경에서 극초음속 위협과 드론, 스웜이 동시에 밀려드는 최악의 조건에서 100%라고요. 하늘에서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추된 드론의 파편이 기지 외곽 사막에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불에 탄 금속 조각들이 모래밭에 박히는 소리가 탁탁탁 들렸습니다. 방금까지 12,000명의 목숨을 위협하던 것들이 지금은 사막 위에 고철 더미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 병사들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위치에 서서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리고 그 직감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파상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적도 천궁의 존재를 파악한 겁니다. 요격당했으니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였죠.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격 통제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한 톤 올라갔습니다. 목표 재탐지. 신규 위협 48개. 드론 편대 포함 48개.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남은 요격탄 수와 날아오는 미사일 수를.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대령이 사격 통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멀티 인터셉트 모드 전환. 단일 요격탄으로 군집 표적 동시 교전. 하나의 요격탄이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패트리엇은 요격탄 하나가 표적 하나를 쫓는 방식입니다. 총알 하나에 관역 하나.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총알 하나로 관역 3개를 동시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발사됐습니다. 요격탄이 상승하더니 공중에서 궤도를 미세하게 수정하면서 밀집 드론 편대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폭발. 단 한 발의 요격탄이 만들어낸 파편장이 반경 수십 미터의 드론들을 동시에 쓸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부채꼴로 퍼졌고 드론 잔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미군 기술 장교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넋이 나간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어떤 시스템에도 없는 기능인데요. 없었습니다. 미합 중국 전체 무기 체계 어디에도 저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25년간 패트리엇을 팔면서 이 기술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때 또 하나의 무전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운용팀이었습니다. 기지 남쪽 구역에 배치되어 있던 이스라엘 기술지원팀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 드론 스웜 대응 불가. 적어도 다중 표적 동시 추적의 한계 도달. 한국 시스템에 대한 사격 통제 데이터 연동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나라. 아이언돔은 수천 발의 로켓을 요격해온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한국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미국도 못하고 이스라엘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상 공격. 네 번째 파상 공격. 적은 미친 듯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천궁은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이 쉬지 않고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고 기지 외곽의 사막은 적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나중에 집계한 수치가 이랬습니다. 총 요격 시도 89회, 성공 89회, 요격률 100%, 89발 중 89발.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동이 틀 무렵 저는 포대 옆 모래밭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천궁 요격탄 한 발 가격이 대략 한국 돈으로 18억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 한 발이 지킨 게 뭔지 아십니까? 기지 경납고에 있던 F-35 스텔스 전투기만 120여 대입니다. 한 대 가격이 1,200억 원이 넘어요. 거기에 F-22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까지 합치면 자산 가치만 수조 원입니다. 18억으로 수조 원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값진 게 있었습니다. 12,000명의 생명이요. 12,000명의 아버지, 아들, 남편, 형제가 오늘 밤 살아남은 겁니다. 이걸 계산서에 적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장부에 기록합니까? 노악은 전투가 끝나고도 대피소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을 때 넥타이는 완전히 풀어져 있었고 셔츠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처음으로 그 눈에서 당혹감이라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노악은 금방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콜린스,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한 번의 실전 데이터로 시스템 전체를 평가할 수 없어. 성공 데이터에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여러분, 89발을 100% 요격한 시스템의 데이터를 조작이라고요. 12,000명의 목숨을 구한 실전 결과를 눈앞에서 보고도 조작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악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에게 12,000명의 생명보다 패트리엇의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세계는 노악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투 영상이 유출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기지 감시 카메라 영상이 편집 없이 그대로 인터넷에 풀렸습니다. 패트리엇 화면이 검게 꺼진 장면, 대피소에서 웅크린 미군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한국군 천궁포대가 요격탄을 쏘아 올리는 장면. 36시간 만에 조회수 4억을 찍었습니다. 노악의 조작 가능성 주장은 이 영상 한 방에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전투 직후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지 통신실 복구 작업 중에 워싱턴에서 내려온 통화 기록 요약을 접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은 왕세자에게 패트리엇 PAC-3 MSE 긴급 추가 도입을 권유한 겁니다. 12,000명이 죽을 뻔한 그 밤이 채 끝나기도 전에요. 기지 외곽에 격추된 드론 잔해가 아직 널려 있는데 그 잔해를 막지 못한 바로 그 무기를 더 사라고 전화한 겁니다. 가격은 기존 대비 35% 인상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환자가 수술대에서 심정지가 왔는데 심폐소생술에 실패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같은 병원, 회원권을 더 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세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왕세자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25초간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젯밤 제 친구들의 목숨을 지킨 건 당신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무기는 카탈로그로 싸웁니다. 한국의 무기는 불꽃으로 증명했습니다. 장사꾼의 방패는 필요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왕세자 쪽에서 먼저. 사우디 왕가가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일이 중동 외교사에서 전례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소식이 기지 안에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기존 패트리엇 도입 계약 전면 파기, 위약금 8조 원은 UAE 측이 전액 부담, 8조 원을 자기 돈으로 물어내면서까지 패트리엇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약금을 자진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물건이 그만큼 싫다는 뜻입니다. 8조 원을 날리더라도 더 이상 그 물건을 갖고 있기 싫다는 거예요. 25년간 패트리엇을 팔아온 저한테 이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포괄협력 협정, 규모 65조 원, 천궁 체계를 포함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전면 도입, 미사일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묶은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UAE가 뒤따랐습니다. 28조 원 규모의 천궁 체계 도입 확정,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중 5개국이 열흘 안에 한국 국방부에 연락을 취한 겁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들을 기지 브리핑룸에서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우디 65조, UAE 28조, 카타르 의향서 접수, 쿠웨이트 기술평가 요청. 이 숫자들의 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25년간 쌓아온 시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반응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고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종이에 영어 단어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그레이트풀, 배은망덕. 몇 주 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 단어로 불렀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배은망덕한 나라가 12,000명의 미국 청년을 구했습니다. 쫓겨나면서도 하늘을 지켰습니다. 만약 이것이 배은망덕이라면
폴란드는 배은망덕을 배우고 싶습니다. 광장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동맹국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장면을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폴란드는 기존 K2 전차와 K9 자주포 물량을 2배로 늘리면서 천궁 체계 도입까지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가 공동평가를 제안했습니다. 독일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체코, 루마니아가 뒤따랐습니다. 나토 회원국 9개국이 2주 안에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기술 평가를 요청한 겁니다.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유럽 방산 시장에서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영상이 터졌습니다. 전투 당일 모래 폭풍이 기지를 덮쳤을 때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왼쪽에 일본 자위대 기술진이 보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시작되자 장비에 방수포를 덮고 대피소로 뛰어갔습니다. 한 기술자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매뉴얼에 모래 폭풍 시 장비 가동 항목이 없습니다. 규정상 작업 중단합니다. 매뉴얼에 없다. 규정상 중단이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모래 폭풍 속에서 찍힌 영상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군 기술진이 방독면을 쓰고 모래를 뚫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5m도 확보되지 않는 황갈색 지옥 속에서 고글과 방독면으로 얼굴을 감싼 한국 병사 4명이 천궁 발사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고, 한 명이 회로 기판을 점검하고, 한 명이 공구를 건네고, 한 명이 무전으로 상태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리는데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두 영상이 나란히 편집되어 퍼졌습니다. 왼쪽, 대피소로 뛰어가는 일본 기술진. 오른쪽, 모래 폭풍 속에서 장비를 수리하는 한국 기술진. 자막 하나 없이도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조회수 7억.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노악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아니라 브랜드로 팔리는 거야. 틀렸습니다. 무기는 성능도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모래 폭풍이 오면 도망가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고 남느냐. 세계는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노악의 최후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유출되고 나흘 뒤 미국 언론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 유출. 15년간 한국 방산 수출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비공식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호환성 미검증, 기술 표준 미달. 이런 명목으로 한국산 장비의 중동 진출을 가로막아 온 문서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IDX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별관 지하로 밀어낸 비공식 요청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의 최종 결제란에 찍힌 이름이 빅터 노악이었습니다.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 내역까지 함께 유출됐습니다. 15년간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서 노악 명의의 자문료 계좌로 입금된 총액이 3,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30억 원이었습니다. 국방부 관리가 방산업체에서 430억을 받으면서 그 업체의 경쟁자인 한국을 조직적으로 배제해 온 겁니다. 노악은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사진이 언론에 실렸는데 190이 넘는 키에 맞춤 정장을 입던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25년간 같은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산을 복사본이라 부르고 중고차 딜러라 비웃고 그 웃음소리가 이정훈 중령의 귀에 닿는 거리에서 웃었습니다. 노악은 체포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내가 25년간 판 게 정말 방패였는가? 아니면 종이 위에 방패 그림을 그려놓고 120조 원을 받은 건 아닌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우디 65조, UAE 28조, 폴란드 12조 추가 확정,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의향서 합산 약 35조, 노르웨이, 독일, 체코, 루마니아 기술평가 착수, 인도 기술협력회담 요청, 전부 합치면 150조 원이 넘는 시장이 한국 앞에 열린 겁니다. 미국이 30년간 독점해 온 시장이요. 제가 25년간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시장이요. 그 시장이 89발의 요격탄에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장사꾼은 계산서를 들이밀고 전우는 등을 내줍니다. 세계는 그 차이를 하룻밤에 알아본 겁니다. 노악이 체포되고 일주일 뒤 기지에서 생존한 미군만
2,000명 중 9,40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백악관에 제출됐습니다. 군인이 현직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는 건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9,400명이 서명한 겁니다. 12,000명 중 9,400명. 거의 전원이었습니다. 탄원서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진짜 배은망덕한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추리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밤, 우리의 무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내쫓은 나라의 군인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배은망덕이라 부른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진짜 배은망덕한 자는 누구입니까? 탄원서가 공개되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야당은 국방부 전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캐피톨 힐의 대리석 복도를 걸어갈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이 복도를 수십 번 걸었지만 증인석을 향해 걷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린스 부국장, 당신은 25년간 패트리엇 체계의 해외 판매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서 3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3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25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첫 수출 계약에 서명하던 날의 흥분. 중동 왕족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느꼈던 자부심. 1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누적 실적표를 볼 때마다 올라오던 뿌듯함. 그리고 알자프라 기지 대피소에서 21살 병사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물었던 그 한마디. 부국장님, 우리 죽는 겁니까? 눈을 떴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위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패트리엇 PAC3 MSE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전자전 환경에 대한 방어 설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이 사실은 내부 기술 검토 보고서에 수차례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수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고, 수정 사실이 알려지면 기존 도입국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완 조치가 보류됐습니다. 보류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7년입니다. 7년. 그 단어가 청문회장을 관통했습니다. 7년 동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전 세계에 팔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7년간 패트리엇 신규 수출 계약이 얼마나 체결됐습니까? 38조 원 규모입니다. 결함을 알면서 38조 원어치를 팔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답이 전부 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빅터 노악 전 국장이 15년간 한국 방산 수출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시장에서 성장하면 패트리엇의 점유율이 하락합니다. 노악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제 실적에도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묵인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위원장이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부국장,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2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산을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이 비가 오는 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우산 없이 맨몸으로 빗속에 뛰어든 사람이 12,000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판 건 우산이 아니었습니다. 우산 모양의 종이었습니다. 120조 원짜리 종이 방패.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방패를 팔면서 진짜 방패를 만든 나라를 복사본이라 비웃었습니다. 15년간 시장에서 밀어냈습니다. 그 나라가 돌아와서 우리를 구했을 때도 데이터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누구에게 붙어야 하는지 이제 정확히 압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 섰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저 안에서 스스로 고발한 순간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력도, 명성도, 연금도. 하지만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알자프라 대피소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무게감이 어깨에서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민의 78%가 한국군의 행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은망덕 발언에 동의하는 비율은 9%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43%였던 숫자가요. 의회의 압력, 여론의 쓰나미, 군부의 탄원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공식 사과가 발표된 건 청문회 닷새 뒤였습니다. 같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몇 주 전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방.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원고를 읽는 눈이 여러 번 멈추었고 입술을 다시는 동작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국빈 초청. 미국이 외국 정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예우입니다. 21발의 예포, 백악관 만찬, 의회 합동 연설 기회. 한 달 전에 배은망덕이라 불렀던 나라의 정상을 최고 예우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열흘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마지막 의전 지원 명목으로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나갔습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고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21발의 예포가 울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체격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동네 도서관 관장 같은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기 속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백악관 만찬장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벽 쪽 구석에서 서서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귀국의 군인들이 보여준 헌신에 미합중국은 큰 빚을 졌습니다. 비. 대통령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계산서를 들이밀던 사람이 지금 빚졌다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찬장에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상대가 고개를 숙였으니 한마디 쏘아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모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한국 대통령은 미소를 짓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빚이라는 단어도, 사과라는 단어도, 보상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흘린 피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마무리한 겁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선 채 대통령의 표정을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그 사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카메라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벽 쪽에 있었으니까 각도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미국 측 참석자 전원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프로토콜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 상대국 정상이 먼저 일어나면 착석한 채 박수를 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전원이 일어선 겁니다. 장관들, 장성들, 보좌관들까지.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건 이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겼을 때 상대를 짓밟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겸손한 건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은 그날 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리에서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알링턴 고지대에 천공포대가 배치됐습니다. 미합중국 본토에 외국 방공 체계가 배치된 건 건국 250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수도의 하늘을 외국 무기에 맡긴다는 건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전례 없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 한국은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45년 전에는 미사일 기술을 달라고 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무기가 워싱턴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받던 손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배치 당일 저는 알링턴 고지대에 갔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직한 몸이었으니까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막에서 수백 번 봤던 그 발사대, 그 레이더, 그 콘솔. 그런데 배경이 달랐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 사막의 모래 언덕이 아니라 워싱턴 기념탑이었습니다. 하얀 오벨리스크가 파란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고 그 앞에 천궁 포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읽고 볼트를 확인하고 계기판을 점검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 사람들은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대령이 있었습니다. 포대 앞에 서서 병사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에서도 그랬듯이 과한 인사 같은 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령님,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좋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수도 하늘을 맡게 된 감상이 바람이 좋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날 오후 배치 기념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알링턴 고지대 아래 공원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광경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환호하는 사람들. 아이를 어깨에 태운 아버지가 아이 손에 태극기를 쥐어주고 있었고 노부부가 한국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모자에 제향군인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 알자프라에 있었소? 네. 아들이 거기 있었소. 살아서 돌아왔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양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는데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자프라 기지에서 전투 다음 날 아침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정훈 대령과 제가 천궁 포대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요. 누가 찍어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사막 햇살 아래 두 사람이 서 있고 뒤에 발사대가 보이고 그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개인 소감을 넣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무기를 팔았습니다. 12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피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팔았고 그들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계산서를 들이밀었고 그들은 계산서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승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승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링턴 고지대 방향으로 천궁 포대의 레이더 불빛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위로 별이 떠 있었고 포토맥 강 위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위에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여러분, 저는 기지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사 하나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 때의 기사였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절당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안 된다고. 한국은 자기 힘으로 하늘을 지킬 무기를 갖고 싶었지만 강대국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좌절한 겁니다. 기사 옆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이 허름한 연구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지금은 백발의 원로 과학자가 됐는데 인터뷰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고요. 미국이 거절했을 때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4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킵니다.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혼자서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도와주는 나라 하나 없이,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막는 나라들 사이에서요. 노악 같은 사람들이 15년간 벽을 치고 있는 동안에도 묵묵히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사본이라고 했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본이 원본을 이긴 밤, 12,0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나라가 자기를 모욕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중고차 딜러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은 유일한 차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줄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받은 것보다 돌려주는 것이 더 많은 나라. 그것을 빚이라 부르지 않고 당연하다 부르는 나라. 그리고 이상한 건 이걸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정훈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정훈 대령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했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당연하다고요. 12,000명을 살린 걸 당연하다고요. 150조 원짜리 시장을 뒤집은 걸 당연하다고요.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을 고개 숙이게 만든 걸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한국입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일을 하고도 뭘 그리 호들갑이냐는 표정을 짓는 나라. 70년치 은혜를 100배로 갚아놓고 거스름돈 확인도 안 하는 나라. 전 세계가 그 이름을 외치는데 정작 본인들만 왜 그러는지 모르는 나라. 저는 25년간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은 계산서를 들이밀고 전우는 등을 내줍니다. 세계가 선택한 건 등을 내준 쪽이었습니다. 한국인만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지금까지 25년간 패트리엇을 팔아온 미국 세일즈맨이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세계에선 기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